자, 이제 볼게 이제 한국 신민화랑 우민화 교육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일제는 이제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원활하게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민족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교육 등의 문화를 말살하고 왜곡했으며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 교육을 통해 식민지 교육의 기본 정책과 한국 식민화기를 철저히 다져나갔다. 그래서 일제가 국권 강탈 직후에 조선교육령을 제정해서 그 한국인들의 어떤 교육을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전문 교육으로 한정되었고요. 자, 이 조선교육령은 제가 역교원할 때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1차부터 2차, 4차까지 조선교육령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개정된 조선교육령이 있죠. 자, 이러한 일제 식민지 교육은 한국인들의 취학 기회의 부족과 그다음 고등 보통 교육의 부재 속에서 자기들 식민지 통치에 유용한 학업 기술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었다. 자,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기간에 초등교육기관과 실업교육기관을 어느 정도 확장하여 일본인을 이해하는 초급 기술인과 실무적 직업을 양성했으나 그 인문계 중등학교와 고등교육의 확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는 좀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면 뭐 육교주의라든지 한 삼면 육면 일교주의라든지 삼면 일교주의 더 나아가서 일면 일교주의 등 보통 학교를 늘려서 일본어를 이제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인재다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양성하려고 했지만 그 이상의 위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고등 보통학교라든지 중학교 뭐 대학교 전문학교의 교육은 뭐냐면 제한을 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한국 신민화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도 근로령을 내어서 그 다음에 1904차 조선교육이죠. 당시에는 이 근로령을 내어서 학생들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토목공사나 송탄 유화 같은 그 전쟁 물자 채집에 대한 강제 동원을 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더 나가서 지원면제, 징병제 실시해서 이제 젊은 학생들 전쟁에 끌려가도록 했다. 그 밑에 이제 1차 조선교육령 내용이 있고요. 한번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 허구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있는데 이 민족 신문들이 발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발행한 의도는 뭐냐면 이제 한국인대 민족운동과 민심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규제를 했어. 뭐 기사를 삭제하거나 압수, 정관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기사는 또 제재를 냈죠. 보도 통제가 심해가지고 1923년에 이제 뭐 강동 대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한국인들의 희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 조치를 또 취했죠.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있으니까 뭐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제 역사 왜곡 정책 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예, 신민사관이라고 하죠. 이 신민사관과 관련돼서는 한국사 문제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 역교동 관련된 내용에서 예문으로 조선사 예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출처확인과 관련된 그 예전에 중간시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보기 전에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 강의 이제 정리 내용을 보면 자, 신민사관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역사를 열등하게 묘사해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도 조직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1915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원래 중초원에 설치됐다가 나중에 조선총독부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간한 책이 조선 반도사 편찬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가 그러니까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이 있어요. 이게 조선사 편수예요.
이게 1925년에 만들어졌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때 조선사 편집을 완간했어. 이 조선사. 그래서 이걸 통해 민족정신 말살과 식민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건데, 자, 이 조선사라는 그 책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원래 그 앞에 이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사 편수회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최종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조선사라는 거는 조선 왕조의 역사만 있는 단대사가 아니라 통사예요, 통사.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역사를 어디에서 시작하냐? 뭐 우리가 단군이나 이런 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사건부터 시작해. 얘가 참 의미가 있는데 왜 한사건부터 조선사를 시작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고조선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좀 자율적인 역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사군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만드는 한나라의 군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당시 이제 한나라의 지배로부터 뭐냐면 출발했다. 이런 걸 강조한 거야. 중국의 지배로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타율성론에 입각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선사를 편집했다. 그래서 이 조선사는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문헌 고증사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열등한 민족이라는 걸 그냥 자기가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 반발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먼저 사료를 제시해.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들이 썼던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각종 사료들을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끄집어낸 거죠. 너희들이 그만큼 분열되기 좋아하고 그다음 열등하고 그다음 중국의 의존 쪽이고 이런 것들이 너네 그 예전에 조상대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구도를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사료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사료들만 짭 편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사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는 지금도 참 많이 보고 있대요. 예. 일부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사료가 좀 약간 빵빵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료의 구도에 짜거나 프레임을 구도 짜고 해석하는 것이 신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편수에는 일본의 이제 그 총독부에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단체지만 또 함께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 중심해서 만든 어용학회가 있어요. 이게 청구학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민사학 이동을 학리를 보급했고 청구학총이라는 연구지를 또 가행을 했다. 예. 그래서 요거 대항에서 진단학회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신민사관의 이제 모습 특징을 보면 실증주의를 명분으로 일본사의 긍정적인 모습과 한국사의 부정적인 모습만 찾아내 집중 연구하죠. 그래서 일단 플랜을 먼저 짜고 일본은 어, 긍정적인 모습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한국은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내. 근데 너무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모습들만 찾아내면 또 반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모습 80, 부정적인 모습 한 20%, 한국인들은 뭐 80% 부정적, 20%는 긍정적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냐면 장점도 섞거나 단점도 일본사에 좀 섞어놓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리적 거부감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민사관의 어떤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때 내세웠던 것이 실증주의, 문헌고증주의죠. 문헌고증주의.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강당학계 주요 학계들이 주로 이제 랑케이 그 문헌 고증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랑케이 문헌 고증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도 이 문헌 고증주의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배웠던 한국인 학자들 있죠. 이 한국인 학자들도 문헌 고증사 학자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진단학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민사관의 주요 내용들은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선 동료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상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한반도 고대 시대 때 남한경을 주장을 하고 당군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상이 같다. 일본은 본가, 우리나라는 분가. 그러니까 분가가 본가한테 흡수 통합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켜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일선 동조론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당파성론이에요. 자, 조선 정치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 왜 망했냐? 다 너네들 분열하기 뭐냐면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당파성을 내세우잖아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분당론을 이제 근거해서 당파성론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죠. 분당론은 이제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 오히려 조선이나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됐던 거는 이게 공론을 중시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분당 때문에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오히려 분당이 깨지면서 이제 나라가 쇠퇴했다. 뭐 이렇게 해서 당파성론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타율성론이 있어. 타율성론은 너희들은 예전부터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사대주의 사관과 같은 것들 연결 있죠. 그래서 반도 사관에서 항상 중국 대륙과 만주와 연동해가지고 역사가 움직였다든지, 그다음 사대주의론, 만선사관. 그러니까 만선사관도 맞아요. 만주와 조선의 역사는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 1930년대 이후부터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사관이에요. 만주와 조선을 하나 묶어서 패키지 묶어가지고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당군을 무시하고 기자와 위만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를 한사군부터 출발한다는 식으로 편집을 하고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소사대에 각해서 사대 정책을 했잖아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한 거고. 그다음 반도국가 이탈리아가 왜 부강했냐? 반도사가는 보면 반도의 숙명성 때문에 팽창을 못했다. 뭐 그런 소리고 하는데 이걸 반박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 뭐 동일한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과 독자적 문화와 다른 문화와 이제 문화가 형성됐다는 걸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다음에 정체성론인데 정체성론은 이거 약간 막스의 이제 음, 사관을 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좀 이건 막스의 이제 사관인 아시아적 그 생산 양식 있죠. 요걸 좀 약간 가미를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는 그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고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없고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우리 일본이 시켜줬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켜주지 못했으면 계속 고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사의 중세사가 존재한다는 걸 밝혔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뒤에 이제 언급됐지만 사회주의사가 사가로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지? 그 백나온, 백나온 같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조선사의 그 조선 봉건사의 경제사 이런 것들 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맹하론을 제시했죠. 너희들 강제로 개항을 안 시켜도 이미 17, 18세기 때 어느 정도 자본주의 맹하가 보이고 내재적 발전이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 후기 때 그런 내재적 발전, 사회 경제 변동상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예. 이 자본주의 맹하론도 누가 주장했냐면 백나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를 밝혔고 자본주의 맹하론을 제시했던 사람도 백나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요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사관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민족주의사,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진단학회에서 문헌고증사 등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요거는 좀 이따 강독하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한 목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였다. 이는 이제 일본이 한반도보다 우위에 있음을 조작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자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 완전히 오늘날 이제 말하면 국뽕에 쪄여 있죠. 국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사 근원이 되는 고대사 부분이 특히 왜곡이 심한데 단군 조선이 부정되죠. 단군 조선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조는 단군이 아니라 일본에 보면 이제 뭐냐면 오감인가 뭐 그 여신이 있어. 예, 그 여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이제 부정한 타율성론을 들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역사가 일본사나 세계사의 발전 단계에 미쳐 뒤처졌다는 정체성론을 강조해요. 민족의 자율성과 이제 독창성을 무시했다. 자, 그 외에도 조선시대 당파성론을 강조해서 그다음 당쟁을 왜곡하여 부각시키면서 부정적 역사인식을 심어줬고요. 자, 그 삼일운동 이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에서 한국사의 역사 왜곡 및 신민사학을 심하게 시켰고 이때 이제 조선사 37권을 편찬했죠. 요거 좀 기억해 두고 여기 조선사는 조선 역사만 저술한 게 아니라 통사예요, 통사. 그리고 이제 청구학회를 비롯한 일제의 어용단체들을 활용해 학회 활동을 통해 역사를 왜곡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내용 볼게요. 예. 일제의 어용학회 왜곡 이렇게 보면 자, 일제는 이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조선사 편수에서 격상시켜 총독부 직할강청으로 독립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성제국 제대 교수를 대거 참여시켰다. 경성제대는 조선사 편수회와 유기적인 관계하에 효과적인 식민지배 수단으로서 식민사학 연구를 진행했으며 청구학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자, 조선총독부 조선편수사, 고조과 간습조사 등 사업 등을 관계된 일본인 학자 혹은 경성제국대학의 대학 교수, 만철조사부, 일본 내 사학회, 급박의 여러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 일본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한국사를 왜곡, 말살하는 데 총독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수용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제 역사 왜곡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미래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202페이지 펴보세요. 자, 일제 신민사관을 날조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일제는 신민사관을 날조하여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켰죠. 그러니까 신민사관 목적사하면 요거 키워드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강점과 식민 통치 합리화. 자, 이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한국사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발전을 부정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시민사관에서는 한국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지점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건 많이 좀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었을 거야. 제가 어릴 때 그 소리 개소리들 되게 이제 뭐냐면 정성스럽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개소리들. 자, 그래갖고 이제 운명을 지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역사는 늘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위한 타협적 움직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역사의 발전은 정체되었으며 항상 고대에 머물렀다고 했죠. 그 일본의 뭐 헤이안 시대에 머물렀으며 중세 봉건 사회도 거치지 못하고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근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자본주의를 누가 시켜준 거야? 이식시켜준 거야. 일본 애들이 이식시켜준 거죠. 개항 이후에. 그러니까 일제는 이런 식민사관을 체계적으로 날조해 퍼뜨렸기 때문에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식민사관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이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포장돼 있고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한국민들이 또 뭐냐면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열등 좀 약간 좌절감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먹혀들었어 이 식민사관들이. 자, 거기에 보면 정체성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일제는 한국이 일본처럼 무사가 지배한 봉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대사회도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한 사회로 그 정체성이죠. 봉건사회를 거쳐 근대사회 발전하는데 성공한 일본이 우세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주장을 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뒤에서 이제 보면 신민사관 내용 관련돼 있어요. 여기 뭐 조선사 개설 내용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점은 뭘까요?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항상 대륙이나 주변 세력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타율성에 해당한다. 지정학적 조건은 절대적이 아니며 인간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은 외부의 접촉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시킬 수 있었으며 외세의 간섭을 받은 적도 있지만 외세의 역학관계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자주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반론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종교 탄압을 볼게요. 일제 종교 탄압. 요거 다음에 이제 그 민족주의 사학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민사회에 저항하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건 약간 좀 갑자기 일제 종교 탄압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데 하여튼 순서대로 이제 방독을 해야 되니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제 시대 때 종교 탄압은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이 대표적인 안학 사건이죠. 이 안학 사건은 이 백오인 사건의 이제 뭐냐면 전 단계 사건이야. 이거 이제 뽕 뜬 게 백오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민회도 탄압받았지만 그 신민회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탄압 사건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사찰령을 공포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찰들 30개도 정리를 한 다음에 종파를 총독부의 직속으로 막 뭐냐면 들어가게. 그래서 일본 불교와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종교는 아예 생활을 여기에서 종교 활동 못 했어요. 얘네들은 이게 너무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어디 가요? 만주나 연해주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자체는 이제 그 안에서 좀 왜냐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죠. 친인화시키려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체인 같은 사람들이 심파로서 이제 뭐냐면 천도교를 친인화시키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종교 활동도 온갖 탄압을 당했다. 자, 국권 강탈 이후에 일제의 무단 통치로 인하여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독립운동가 중에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활동이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왜냐면 무단 통치 안에서도 정치 활동은 금지시켰지만 종교 단체 활동 그대로 뒀어요. 일본 애들이. 예. 이건 뭐 그 내면의 문제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카톨릭 같은 거 기독교는 또 서양이나 이런 세력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불교는 또 일본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냥 종교는 인정한 것 같아. 예, 그거는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인정을 했지만 종교단체는 억압을 했죠. 억압하고 시민정책을 이용하여 친일 성향의 여러 종교단체를 세웠고, 그래서 이 친일 성향의 이제 종교단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됐는데, 그 당시에 각 그 친일 단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친일 행위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친일활동 전개들이 많았는데, 앞에서 얘기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심파인 최인이라는 사람이 친일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뭐 신사참배 이렇게 금지하는 것만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이제 신사참배 금지했던 그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고요. 뭐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일부고, 대부분 신사참배 앞장서거나 일본군을 위해서 위문군들 일본군을 위해서 뭐 위문하거나 위문군들 모집을 앞장섰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 잘못만 하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학교 가서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가끔씩 이제 있는데 하여튼 친일 행위보다는 이제 민족주의 어떤 저항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제는 1910년대에 식민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른바 안학 사건과 백오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서북 지역의 기독교 계통의 인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참고로 구한말 때부터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양도 지역 사람들, 항해도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얘기했죠. 요 지역이 이제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통로였기 때문에 이 중국부터 계속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 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서북 지역에.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 탄압을 하니까 다 어디 남한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반공투사로 변신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1911년 사찰령과 승려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불교계를 탄압을 했다. 사찰령과 그 뭐냐면
승려법을 제정했는데 사찰령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찰령은 그 당시 사찰을 30개로 분리시켜 약화시키고 다 총독부에 직속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일제는 이제 각 그 본차를 본사와 그 다음에 지사 이렇게 말사로 나누고 본사 밑에 말사 나누고 본사 말사식으로 이제 뭐냐면 주요 사찰을 본사와 말살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일본식 사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할 때는 꼭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어. 그리고 이제 뭐 사찰의 어떤 순교라든지 법식, 기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규칙을 정할 때도 총독부의 인가를 또 받도록 했어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사찰령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포고 규칙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그 뭐냐면 불교를 탄압했다. 예. 자, 그래서 사찰령이 그 내용 있죠. 사찰령은 한국 내 사찰 전체를 조선총독 관리하고 주지 임명도 조선총독부가 행사하도록 한 법령으로 이는 당시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었던 불교계를 통제하여 일본의 이제 그 식민 통치에 유리한 방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항해서 이 불교계에서 이제 뭐냐면 한영우가 대항했죠.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영우가 조선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가지고 일제 사찰령에 반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930년에 그 만당을 또 결성하죠. 이 만당. 자, 만당을 결성해서 종교 분리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사찰령 폐지 운동도 하죠. 그래서 한영훈의 이제 불교 유신론을 썼던 한영훈이 개항기 때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던 한영훈이 그 1920년 1년에 불교 유신회와 그 다음에 만당을 결성해서 사찰령에 반대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1운동 때는 천도교에 있었던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 인사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고 이후로 체포되는데 이 천도교는 이제 뭐 체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 던져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도교 구파들은 계속 이제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갖고 이 천도교 세력 중에 이제 뭐냐면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주독립선언문을 공포하죠. 이게 1922년 3월 1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존경하는 천도교인과 민중 여러분, 우리 대한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예우하는 세계의 으뜸 국민임을 재차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은 곧 우리의 정통적인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청명한 것이고 이렇게 출발한 이제 뭐냐 자주독립선언문을 공표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개벽사를 설립해요. 예, 문학운동으로서. 이 개벽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개벽사는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잡지인 개벽을 뭐냐면 출판하죠. 예, 이거 되게 유명해요. 개벽은. 그래갖고 이제 개벽은 천도교 기간지야. 그래서 이 기간제인데 이게 창간호부터 일제에 탄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민족 정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고 요때 개벽의 의미는 이제 그 천도교에서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는 후천 개벽 있죠. 후천 개벽의 그때 개벽이죠. 자, 그래서 이 개벽사에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예. 그 외에도 부인이나 어린이, 학생, 농민들 관련된 그 잡지를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 기독교나 불교 등 여러 인사들이 이제 뭐냐면 만세 시에 이제 참여를 했다는 거. 특히 천도교, 대종교 등 민족 종교들은 일제 감시와 탄압에 더욱 심해서 종교 활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됐고 앞에서 얘기한 대종교는 아예 활동 자체를 못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일제는 대륙 침략 시기에 본격화되면서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항해 갖고
그 신사참배라는 게 일종의 이제 기독교 입장 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날 이외에 뭐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내용 있잖아요. 자, 이에 반대하는 종교 계통에 이제 학교를 폐쇄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투옥됐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제 앞장섰던 것은 그 개신교 쪽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수는 또 받아들였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만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기독교 장로교회나 특히 이제 주기철 목사가 있어.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면 안 믿더라고. 예. 맨날 기독교 비판하고 그러는데 자, 근데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또 했고, 예, 분명 근데 저 맞지가 않았고 이제 거의 아버지 말을 안 듣는데, 그 주기철 목사 순교 내용을 주일학교 시간 때 맨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갖고 맨날 그 거기 뭐 주기철 목사해서 그 공립묘지에 있어요. 그 묘지가.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어. 예. 자, 그리고 기독교 개통학교에서 이제 숭실학교가 있죠. 숭실학교. 숭실학교를 폐쇄했어요. 이 숭실학교는 숭실대학교 전신이잖아요. 원래 이게 평양에 있었던 학교인데 지금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그 1945년 이후에 그 탄압받고 한반도 내려왔죠. 서울로.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빠져있는 게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는 좀 약간 뭐냐면 정교 분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계몽활동 이런 정도에 치중했죠. 뭐 고아원, 양로원, 사회사업 같은 것들을 했거나 그다음 잡지를 간행을 해서 계몽활동하거나 한글 보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제도 천주교는 건들지 않았어요. 앞에 얘기했죠. 이 천주교가 기독교와 달리 이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조직망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카톨릭을 비롯한 전 세계 카톨릭을 전부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와 또 관련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는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만주에서는 의민단이 조직됐어요. 이게 예예요. 항상 예에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의민단이 이제 뭐냐면 조직이 돼갖고 무장 항일 투쟁을 했다. 이 의민단은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천산리 전투에 이제 뭐냐면 참가를 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자유시참변후에 해체된 단체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의민단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유림들, 유교죠, 유교. 유교 내용도 없는데 일단 이제 유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처럼 파리 장사 사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파리 장사 사건, 이제 독립탄원서를 파리 강화에 이제 제출한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제2차 유림단 사건이 나왔잖아요.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국학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종교활동도 그 밑에 또 하나 있는데, 요건 타학 관련된 내용이니까 종교활동 관련된 내용은 15년 개정교육 과정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요거 외에도 종교활동 내용이 있어요. 뒷부분에. 자, 이 국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국학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다음에 학문을 그러니까 역사와 학문 그 학문과 한글을 연구하는 그 운동이 국학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학운동은 구한말 때도 일어났고 일제 강점기 때 민족 멸살 정책에 그 대응해서 일어났어요. 이 국학운동이. 그래서 이 국학운동의 연구 대상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뭐냐면 언어, 우리 한국어죠. 한국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 국학운동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좀 찾아서 좀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국어 수호 운동이에요. 국어 수호 운동.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과 글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국어 관련된 그 뭐냐면 그 연구 단체들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구한말 때 국문연구소가 있었죠. 국문연구소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요. 일제 강점기 때.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가 이제 있죠.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조선어학회로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순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국문연구소, 조선연구회, 조선어학회. 그래서 조선연구회는 1921년에 세워졌고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세워진 것보다는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인 학자 중에 조선어에 관심이 있었고 일본인 그 단체 중에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칭 그 단체를 좀 피하고자 이름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갖고 조선어학회로 이름 바뀐 거죠. 일본인 그 조선 연구회 단체가 있어갖고 그래서 조선어학회로 이름 바뀌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한글이 국문으로 불리게 된 것은 문호 개방 이후부터이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 주시경 선생님 아시죠? 이 사람 이름 꼭 외워두셔야겠죠?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자, 주시경 그 선생님의 국문연구소의 전통이 3.1운동 이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우리말 신문이 발간되자 국어계통의 활동이 활발해져 조선어 연구회가 뭐냐면 계승되었다. 자, 조선연구회는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주식현 선생들의 제자들에 비해서 구성됐어요. 이윤재, 최원배, 김윤경, 장지영 이런 사람들인데 자, 조선연구회 활동 내용을 보면 조선연구회는 연구 발표회, 강습회, 강연회 등을 통해 한글 보급을 노력했으며 한글날을 제정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글날을 제정했는데 이때 이제 한글날은 이제 가가날을 지정했다 그래요. 네.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써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1926년 훈민정음 그 반포 470년, 480년, 1926년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480주년을 기념하는 그 날을 정해서 했고 이게 음력 9월 29일인데 이게 10월 9일로 바뀐 것 같아요. 양력선 하면서. 그 다음에 기간진 한글로 이제 참가를 했죠. 한글은. 참고로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한글 참가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으로써 한글 대중화를 크게 기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조선연구회는 이름이 이제 조선어학회로 개편됐다고 했죠. 이 조선연구회를 쓰는 다른 일본어 연구단체가 있었어. 일본인 연구단체가 조선어학회로 개편되면서 더욱 발전해요.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어학회는 문명퇴치운동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같이 발맞춰서 우리말 강습 교재를 만들고 많은 회원들을 보내 한글 복음을 노력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사립학교에 국어 교재를 보급하여 지방에 순회하면서 한글 보급하고요. 사립학교 국어 교재 보급하거나 지방에 순회하면서 한글 보급하거나 그다음에 앞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을 있죠. 이게 1933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 외에도 훈민정음 언해본을 이제 1932년에 공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조선어 사전에 1939년 외래어 포기법 통일안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글 잡지도 이제 뭐냐면 발간했죠. 네,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 국어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포준의 사전과 외래어 포기법 통일안도 반포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일제가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한 가운데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 단체 규정을 해서 탄압을 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치안유지법을 탄압했어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정해놓은 어떤 그 청왕 지배체를 도전한다 뭐 해갖고 탄압을 했죠. 그게 이제 조선 어학회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도중에 사전 편찬 작업이 중지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을 이게요. 이게 했다가 지금 이 때문에 중지되었으며, 회원들이 체포 투옥됐고 학회는 강제로 해산되었죠. 이게 이제 조선 어학회 사건이죠. 이 조선 어학회 사건은 그 1942년에 한 여학생이 우리말 사용해서 체포한 사건인데, 이 여학생이 일제는 이 여학생이 조선 어학회 회원을 통해서 민족주의 감화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 조선 어학회를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민족주의 단체에 몰아세워요. 그리고 국채를 뭐냐면 위협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당시 이제 조선 어학회 회원들과 관련 인물 검거를 하죠.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했냐면, 일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고유 언어는 민족 의식을 양성한 것이고 조선 어학회 사전 편찬은 조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 운동의 형태이다 하면서 치안유지법의 내단죄를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윤재나 그 당시 항지훈 같은 사람이 고문으로 옥살을 당하는데, 물론 이게 처벌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정확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때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다가 중지됐잖아요. 그러다가 이 원고가 그 당시 서울역 그 창고인가 거기에 버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강호구에 발간이 됐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한글이라는 우리말 큰 사전이 나중에 강보구에 만들어지죠.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자, 거기에 못해 이제 그 밑에 역사 자료실에 보면 조선 연구에서 기관이 한글이 있어요. 한글도 이제 참관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 좋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미래이나 해남에서 찾아서 볼게요. 미래는 204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미래는 딱 나와 있네요. 예. 자, 조선어학회 한글 지키다 내용 볼게요. 자,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도 펼쳐졌다.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연구원은 각 한 나라를 정하고 잡지 한글을 간행하여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심었다. 자, 이 단체는 최원배, 이국노 등이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를 발전하여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표준어 및 외래어 포기법을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강습 교재를 만들어 문명 퇴치 운동을 적극 참여했고,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하는데 이제 했는데, 이게 도중에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조선 어학회 사건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1957년에 이승만 정부 때 완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완간된 시기를 물어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09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뭐냐면, 이제 이거 소재로 해서 한 2, 3년 전인가 그 영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말모인가 뭐 하여튼 그 영화 있었는데, 자, 한번 이제 보시고요. 시간 되실 때. 자,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에 일제는 조선 어학회 사건을 조작하여 회원들 대거 검거하고 투옥하였다. 자, 이때 일제의 가혹한 고문으로 이윤재나 한진 등이 옥사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적용된 법은 치안유지법 내단죄에 해당하는 법들이죠. 그 다음에 해난교과서 이제 215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과 그를 어떻게 지켰을까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66번이에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66번입니다. 자, 한국인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잘 갖고 지켜나간 것은 학문적인 성격을 넘어 민족운동으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자, 일본어가 국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글학자들의 노력 때문이다. 그래서 주시경 제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어 연구의 강습회를 통해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했고 가 죄송합니다. 자, 각 하나를 정해서 제정하고 잡지 한글 가능했다. 그래서 이에 계승한 조선어학회는 각 하나를 한글날로 바꾸고 한글 통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포준을 제정했다. 이후 자금난과 시간 부족 속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여 노력하다가 1939년 초가 완성됐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면서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하는 노력하려고 했던 이들의 목표는 강복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말 계속 하다 보니까 맥혔어. 예. 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이들의 목표는 강복 이후에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보충 내용 있죠. 조선어학회 관련된 큰 사전 내용.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말 지킴이 조선어학회 사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 내용만 좀 볼게요. 이건 영화의 말모이라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야. 그 영화도. 자, 우리말 큰 사전에 대한 출판 허가를 받고 일부 원고에 대한 조판을 진행하던 중 1942년에 일제는 조선 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치안유지법의 내단죄를 적용해서 조선 어학회 회원들이 체포되었고 이들 중 12명은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자, 그 시간 그 고문 끝에 한진과 이윤재가 감옥에서 그 뭐냐면 사망했고 준비 중이었던 우리말 큰 사전 원고는 모두 압수당했다. 강복 후에 압수당한 원고의 일부는 철도청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최초의 우리말 큰 사전이 발간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건 밑에 있는 내용도 이제 뭐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주식영학회 언어 정책 관련된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역사 연구를 볼게요. 역사 연구 보기 전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조선 어학회는 각 하나를 한글날로 바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 표준어를 제정했다. 그래서 각 하나를 만든 것은 조선 연구회고 이걸 한글날로 바꾼 것은 조선어 어학회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연구 들어가죠. 역사 연구. 자, 역사 연구인데 요거는 좀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보는데 요거 한번 훑고 나서 다음 시간에 강조할게요.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민족주의 사학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학, 문헌고증 사학, 조선화 운동까지 한번 볼게요. 자, 민족주의 사학의 배경은 신민사학을 대응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성의 자주성을 고양시킨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람은 그 신채호보다는 박은식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박은식이 이 사람이. 그래서 박은식이 쓴 유명한 역사책이 두 권 있죠. 한국 통사와 그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요. 자, 여기서 통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사가 아니라 아플 통이야. 우리의 아픔의 그 아픈 역사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혼과 백을 그리죠. 백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혼은 정신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정신적인 혼만 남아 있으면 백이 죽더라도 언젠가 나라가 복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백보보다는 국혼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혼을 강조하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한국동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동사는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하고 민족 중심 혼을 이제 파악했다는 거. 그러니까 근대적 방식으로 서술한 최초의 한국 근현대사였고 신사체 형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역사의 원동력 인간 정신은 간념사관이죠. 그래서 1920년대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 간념사관을 되게 강조했어. 그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얘는 혼이니 어린이 뭐 난가사상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실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분열된 그
민족주의 진영을 통합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제시한 것 같아요.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게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간념사관들이 일단 실증을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간념사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어떤 이런 것들 파악을 못해. 보통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떤 뭐 효율적인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학자들도 또 많은 간념사학이라고 해서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받죠. 자, 하여튼 정통의 동양 사상의 사회 진화적 요소가 결합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편은 당군부터 부여, 고구려, 발해사를 강조한 국난 극복사고 2편과 3편은 대원군 집정과 만국에 이르기까지 흥만 관계를 주요 사건을 이제 서술했는데 좀 눈여볼 게 이제 한국동사는 한국의 멸망 원인을 내부적 요인에서 파악했어.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이나 갑신전병 같은 걸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진화론의 이제 논리가 반영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진화론은 약육강식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한테 지배받는 건 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의 문제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시정부의 사주편찬서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과정을 서술 정리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사주편찬위원회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 3.1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래 부정적으로 서술했던 견해를 긍정적으로 서술했는데 특히 민중을 중심으로 개항기 이후에 펼쳤던 여러 운동도 있죠. 그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그 동학농민운동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중은 아니지만 이제 갑신전변도 되게 이제 좋게 평가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멸망 원인을 사회 진화적 요소로 본 게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 우리가 이제 잘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 통사는 피해자의 논리를 가지고 가해자의 논리를 가지고 피해를 본 밤에 이 이제 한국 독립운동지역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거야. 예. 그래서 한금 더 진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투쟁을 국권 회복을 위한 차원 넘어 다양한 계층 연합, 민중을 위한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정복 운동을 인식했다. 요거는 이제 3.1 운동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예전에 3.1 운동 이전까지는 엘리트 중심의 어떤 운동이었지만 이후부터 민중 중심의 운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채호를 보죠. 신채호는 임용에서는 자주 안 나오지만 수능이나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어. 고대사. 그래서 고대사 연구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부역 고구려 중심의 전승체계를 강조하고 신라를 개무시했죠. 예. 그래서 김부식도 되게 싫어하고 김윤신도 되게 싫어하고. 자, 하여튼 한국 고대사를 체계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독사신론이죠. 대한매일신부에 연재한 건데 여기에서 임나일본부와 이제 일선 동조론 같은 허구성을 비판하고 이 책은 이제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출발점이다. 근대사학의 호신이었다. 그 외에도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가 있어요. 다 고대사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조선상고사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대립구조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아와 비하는 민족 간의 투쟁이에요. 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난가사상, 하랑사상을 강조해. 그리고 모총의 서강청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제 제일 일대 사건으로 요총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죠. 그래서 예전에 했지만 이 사람은 모총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이 좀 이상하게 모총의 서강청도 운동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예. 그래서 모총의 서강청도 운동 자체가 경고망동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를 퇴보시켰다. 뭐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정인보는 이 사람은 이제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사 연구를 한 책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얼을 되게 강조했어. 네, 얼. 응.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의 주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증성이 약화되고 너무 특수성을 강조한 정신사관, 투쟁사관이었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이 결여됐고
너무 정신 승리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는 거죠. 자, 사회경제사학을 보죠. 자, 이 사회경제사학은 주로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회주의 사학이야. 사회주의 사학.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학의 특징은 정체성론과 중세적 부재론, 한국 사회 특성을 타파하고 유물사 간에 따라 5단계 발전 단계를 적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반적 보편적 법칙에 따라 역사가 운영이 됐다. 이걸 강조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모든 그 사회경제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회경제사 연구했던 사람들이 주장이 아니라 여기는 아까 백나원과 관련된 거예요. 예. 이청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수용해갖고 중세대 부재론을 또 주장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민족사학자의 비판을 보면 정신성, 승리성을 강조해 간념사로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하고 본질적인 발전 과정을 밝힐 수 없는 특수문화사관에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얘네들도 문제가 있죠. 이때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굴 의미해?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죠. 얘네들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물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사회경제가 아닌 백나오냐. 이 사람 꼭 외워두세요. 예. 그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예죠. 얘라는 게 좀 웃긴데. 예. 자, 이 사람은 그 조선사회 경제사하고 조선봉건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썼고요. 한국 사회 발전 과정을 세계 여러 민족과 계적과 함께 이론적인 범준법적 이론적인 범준법적 역사 발전의 법칙에 규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세가 존재한다. 그래서 중세 부조와 봉건사의 부재론을 거부하고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이제 새롭게 해석했죠.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야. 마르크스가 이제 딱 얘기하고 거기서 끝났어. 그래서 역사 발전된 단계를 원시 공동체사회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 노예사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고 딱 여기서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서양학자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그 일종의 고대 노예제, 집단적 노예제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고대적 생산 양식이고 이 고대적 생산 양식이 서구가 개항을 시킬 때까지 강제적 개항을 시킬 때까지 근데 될 때까지 계속 이런 아시아 생산 양식, 고대적 생산 양식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 생산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죠. 일본 애들 이걸 또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재해석하죠. 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잘못된 건 맞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좀 예의고,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 생산 양식은 한국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을 다시 재해석하죠. 서양인과 다르게. 그래서 뭘로? 토지 국유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제로 해석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국유제와 중앙관료적 시스템을 아시아적 생산 양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거는 서양의 중세와 함께 같은 중세다 이렇게 주장해요. 발전 단계 인식하죠.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만약 고대의 노예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토지 국유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제로 재해석해갖고 중세도 설정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우리도 보편적인 사회사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식민사관에서 강조한 정체성론이나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강조하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어떤 정체성을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 이청훈 같은 사람은 그 서양인들이 말하는 정체성론적인 어떤 아시아적 생산 양식적 고대 노예적 생산 방식 집단적 노예적 생산 방식을 수용해서 조선사의 특성을 또 지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체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 그래서 모든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사회 경제사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보편적 발전 법칙을 추구한 건 아니에요. 백나움만 추구했다 보시면 돼요. 백나움만. 그리고 백나움을 또 알아볼 것은 여기에서 이제 모두 추가되면 되죠. 이 사람은 자본주의 맹아론도 주장해요. 이 사람이. 예. 자본주의 맹아론도 주장한다. 예.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한계의 의의는 보면 한계는 일단 이래도 실증성이 부족해. 왜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프레임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발전 단계 서유럽 중심이고 민족 문제는 계급 의식을 강조했고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의는 이건 백나움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 사회의 내면적 발전 법칙을 해명해서 실존적 의미를 인원화시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을 볼게요.
실증사학을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사실들 하나하나 연구를 한 건데 낭케사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실증사학자들 뭐 이병도, 이상배, 김상기 뭐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일본인 학자로부터 이제 공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학자부터 공부를 했고 그 밑에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헌고증사학, 낭케식 사관을 받아들이게 돼. 자,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일본인과 다른 거는 좀 약간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병도나 이상배, 김상기 이런 사람들은 진단학회를 이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진단학포를 이제 만들어서 그 당시 친일적인 청구학회와 대항을 했다. 그 얘네들은 이제 좀 약간 순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학회를 만들고 진단학부를 발간해서 얘네들 일본인들의 논리를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고 격파하면 일본인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식의 순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투쟁적인 것보다는 직접 나가서 실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학문적으로 이제 뭐냐면 돌파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민족사 헌신식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실증 사학자들 이병도나 이상백 사람들 이상백 등이 살고 있었던 그 현신식 당시의 현신식을 제대로 뭐냐면 이해하지 못했고 적당히 안주하며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요 실증사학자들이 이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학계를 이제 장악을 하죠. 그래서 약간 시민사관도 그에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사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일본 학자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몇 개 놀리는 방박을 하더라도 또 받아들인 건 또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뭐냐면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뭐냐 신민사관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을 볼게요. 이 신민족주의 사학도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선학 운동하고 또 연결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안재홍이나 뭐 송진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신민족주의 사학은 해요. 일제 해방 후 1940년대 이제 45년 이후부터 이제 뭐냐 많이 번성했는데 이건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신민족주의 사학은 그 문헌 고증사, 사회경제사, 민족주의 사학들을 다 흡수 통합을 했어.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경제 사학의 어떤 보편성도 이렇게 수용하죠. 그래서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중요시하겠다. 상대적으로 민족을 더 강조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문헌고증을 토대로 하고 사회경제사학을 수용을 바탕으로 민족사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세계사적 보편적 어떤 법칙성을 추구했다. 야, 그래서 이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그 문헌고증사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대내적인 민주주의 방법, 계급 모순의 해소와 대외적인 민족주의 자주적 회복인데 계급과 민족 중에 어딜 상대로 더 강조하냐면 민족을 더 우위에 뒀다. 그 다음에 이제 안재훈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해방공간에서 활동했죠. 해방공간은 1945년, 48년까지인데 요때 이제 국민당을 창당했어요. 그래서 계급보다는 민족 주체의 성장 과정이나 발전 과정을 강조했고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외적인 신민족주의, 대내적인 신민주주의 이런 것들 강조했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비판하고 국민 계노와 대중 공생을 강조했다. 그래서 신민족주의 인원을 뭐냐면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국민 계노와 대중 공생이라는 것은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뭐냐면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판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국민 계노와 대중 공생을 강조하면서 신민족주의 이론을 뭐냐면 주창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손진태는 원래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민속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내적인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성장 논리를 거듭했어. 민속학자지만. 자, 그래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길다. 그래서 계급보다는 민족을 더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계급투쟁보다는 민족 공동의 입장을 강조를 했다. 예. 그래서 그 안재홍하고 이제 송기택 그 두 사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이인영이라든지 뭐 홍희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좌우 양극단을 배제하고 원래 이제 이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해방 공간 시대.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좌우의 양극단이 설쳤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좋아해서 좌우 연합적인 어떤 연합과 학자 연합과 민족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래서 민족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데가 이제 1945년, 48년 시기잖아. 해방 공간 시기 때. 그러다 보니까 극자가 막 판을 쳤어요. 그러다 진영 논리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이 사람들 목소리가 만약 제대로 방영되지 못하고 양쪽 회색 분자라는 비난만 받아.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첨예한 공간에서 그 현실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한계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화 공동을 볼게요. 이 조선화 공동도 중요하죠. 이것도 기출 2번 나왔어. 기출. 자, 조선화 운동은 뭐냐? 조선의 고유한 것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 이제 뭐냐면 그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일제와 이제 일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막 통합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의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정통을 청명하려고 한국적 체계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던 것이 조선화 운동이고요. 안재홍, 정인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들, 일부 사회주의 사학자들도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의당 전선을 이제 간행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있는데 여의당 전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약용이 저서를 이제 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조선운동은 우리의 것을 찾지만 또 안에 뭐도 찾냐면 우리의 것과 함께 세계사적 보편성도 같이 찾게 돼요.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그런데 이걸 찾다 보니까 조선국의 실학이 부각이 되죠. 왜냐하면 실학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성도 있고 그 안에 보편성도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학의 대가가 누구세요?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책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선운동이 학살됐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조선운동의 배경은 친간일치에 의해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심화되죠. 그래서 일부 비탄압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 동화 정책을 정황했고 그 이걸 통해서 민족 해방 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다음 추인 주체들은 비탄압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체됐어요. 이 사람들 뭐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들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적으로 참여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적 참여했다는 건 100% 참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이제 뭐냐면 지진해줬다는 거야. 비판적인 지진. 근데 그 안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좌우익 간에 뭐냐면 학문적 논쟁도 또 발생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조선학 자체를 부정하는 좀 극단적 마르크스 진영, 그러니까 모두 다 비판한 거지만 약간 이제 그 뭐냐 극단적 사회주의자들 입장 때는 이것이 너무 조선에서 제기한 민족적 조선적인 것들은 다 파시즘의 논리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익에서도 비판을 우익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익에서도 이거는 뭐 낭만적이다 해갖고 막 비판하고 하여튼 뭐 논쟁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이제 조선화 운동은 우리 것 속의 특수성 속의 보편성을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특수성과 출발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합의시킨 거. 그러니까 민족적 국제주의와 국제적 민족주의 지향한다. 그리고 계급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 혁진, 다시 그 가운데 민족운동에 우위를 둔다.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여기지만 중시 여기지만 민족을 우위에 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의 어떤 바탕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조선화 운동에 출입했던 사람 중에 그 앞에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 이런 논리가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한 건 신학이거든. 근데 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 새로운 학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를 썼죠. 특수한 이제 특정한 시대의 어떤 배경 학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조선 후기의 시학을 이제 연구하면서 보통 우리가 시학 하면 어떻게 조선 후기 때 그 학문적 강학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정통 속에서 가장 주목된 것이 조선 신학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족적이고 민중주의고 실용적인 성격도 있고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의인데 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의를 보면 신학의 의미, 조선 후기 때 신학의 의미가 부각됐고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했고요. 자,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해 민족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민사학과 마르크스 사학에 대응한 사론을 이제 확립했고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어떤 연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작업 업적을 형성시켰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면 이제 조선 운동하면서 실증선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재원 같은 게 고대사 연구에서 사회사학적 방법 발전했고, 그다음 우리가 정인보 한사군 실체를 부정하고 강개토 대왕비를 신묘조 기사를 재해석했죠. 이런 것들이 정인보동호 문일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문화사를 좀그 다시 정리를 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전에 좌우익 간의 학문적인 논쟁을 이제 발생을 하면서 양쪽으로 또 비판을 받고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했던 또 하나의 연구가 있어요. 고유섭이라는 사람이 한국 타파 연구가 있어. 탑을 연구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에 언급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고유섭이 그 당시 그 한국 타파 연구를 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전 기출문에는 전형필이 나와요. 전형필. 이게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건데 전형필이 이제 문화재 이 수식가예요. 교육자고. 이 사람도 유명해. 책에도 나와 있어요. 교과에서도. 이 사람 이름도 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문화재 수식가고 한국의 탑을 연구했던 사람은 그 고유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개성 박물관장을 지낸 뒤에 그 연희 전문 교수까지 연임한 사람인데 뭐 국내 명승 고적 사찰 같은 것들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 사람 정도 이름은 기억을 해주세요. 요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관을 해봤어요. 개관을 해봤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15년 그 7차 교과서에서 이제 역사 연구 관련된 내용들 15년 개정교에서 읽고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거 나머지 부분 하고 현대사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